안녕하세요. 오늘은 랑시에르의 미학을 배우기 전에 현대 프랑스에서 미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 프랑스 미학 혹은 철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구조주의부터 현대 프랑스 철학 혹은 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구조주의는 무엇이고 구조주의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주의는 기본적으로 언어학에서 먼저 성립되게 되는데요. 스위스의 언어학자인 소스류가 기존의 언어 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언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언어를 설명하려고 노력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소스류는 언어의 구조보다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언어라는 현상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방식이 이후에 문화인류학이나 혹은 다른 과학의 영역에서도 바로바로 흡수가 되었고 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알투세르라고 하는 마르크스주의자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알투세르 같은 철학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혹은 인간의 삶을 하나의 구조로 설명하려고 하는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알투세르의 입장은 이후 푸코나 라껑 그리고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더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조주의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후에 구조가 단일하지 않다거나 구조가 영원 불멸하지 않다거나 이런 입장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데리다나 르즈, 료타르 같은 사람들이 구조주의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구조주의,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용어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포스트 구조주의 대신에 후기 구조주의라고 더 많이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후기 구조주의 대신에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명칭을 쓰려고 하는 것은 포스트라고 하는 접두어가 갖는 이중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포스트는 첫 번째 의미로는 시기적으로 뭐뭐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면 구조주의 이후에라는 뜻이 되겠죠. 뭐뭐 이후에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동시에 무엇 무엇을 넘어서 무엇 무엇으로부터 단절하여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포스트가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면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구조주의 이후에 오지만 구조주의와는 단절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런 양가적인 성격을 가진 입장을 설명하기에 후기나 탈보다는 포스트라고 하는 원어를 그냥 쓰는 것이 보다 합당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는 제가 계속 포스트 구조주의라고 부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구조주의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조주의는 19세기 후반에 소시르라고 하는 스위스의 언어학자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소시르는 그 전까지의 언어 연구 경향인 역사, 언어의 변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언어라고 하는 현상을 한 시대에 특정시켜서 이 언어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어떻게 보편적인 틀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영향은 20세기 초중반에 로만 야콥슨 같은 기호학자에게서 쭉 전개가 되었고 그 이후로 문화인류학 혹은 사회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가 이걸 받아들여서 굉장히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내놓고 분석의 틀로 삼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경향을 알투세가 받아들여서 조금 더 치밀한 철학적 방법론으로 만들었고요. 이후에 롤랑 바르트나 ዣ크 라껑들이 이 방법론을 이어받아서 구조주의의 전성기라고 하는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가 대략 1960년대였고요.
이 이후로 70년대 이후로는 구조주의 대신에 포스트 구조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조주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가 함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구조주의나 포스트 구조주의는 모두 프랑스에서 나타난 학문의 어떤 현상이지만, 이는 프랑스를 넘어서 전 유럽, 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조주의와 포스트 구조주의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구조주의는 학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 세계의 위력적인 하나의 학문적 입장 혹은 사유의 경향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68년에 파리에서 있었던 5월 혁명, 그러니까 68년 5월 혁명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 혁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제2세계대전 이후에 샤를르 드골 장군이 대통령이 되어서 굉장히 오랜 동안 집권하게 됩니다. 처음에 드골 장군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는 프랑스 우선주의를 표방하면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고 미국에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미국의 대항마로서 뭔가 외교적인 입장을 보이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정치를 잘하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은 너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면 문제가 생기죠. 60년대에 프랑스의 드골 집권 당시가 그랬습니다. 드골은 오랜 동안의 집권으로 인해서 거의 독재자의 이미지를 이제 부여받게 되었고요. 게다가 60년대에 프랑스의 굉장히 큰 문제는 식민지였던 알제리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막다 보니 이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전역에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도하게 오랜 동안의 그 독재로 인해서 프랑스 정치 전반이 굉장히 불안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까닭은 그 드골 같은 경우가 우파인데, 우파가 너무 오랫동안 모든 정치 영역을 독식을 하다 보니 대항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했던 데에서 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자, 정치가 문제가 되면 정치에 대해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식인들이,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이 뭔가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야 하는데, 프랑스의 당시 상황은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그 까닭은 50년대로 들어와서 이제 프랑스의 당시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프랑스의 지식인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좌파 지식인들이고, 그 사람들 중에는 실제 공산 당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50년대에 들어서서 이 공산 당원이자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공산화 되는 세계의 핵심, 중심지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던 구소련이 한반도를 침공하는 사태를 두고 굉장히 그 좌파 내부에서 논쟁이 심했던 것이죠. 그 까닭은 이게 공산화를 무력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확장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공산화를 이루도록 그냥 기다려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지식인들끼리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 지식인들이 정부를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입장을 하나로 모을 수 없는 사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점을 찾지 못한 사회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불만만 쌓여가고 이걸 어떻게 해소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실제 60년대 중후반의 프랑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60년대는 프랑스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그 세계적으로도 반전 운동이 굉장히 이렇게 열띠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그 반전 운동의 핵심은 베트남전이었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겠다라고 시작한 게 베트남 전쟁인데요. 근데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미국으로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민간인 학살,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미국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전, 반미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68년 5월에 실제로 파리의 그 소르본 대학생들이 미국의 베트남 전쟁을 중지하라라는 요구를 하면서 파리에 있었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지사를 점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파리에 있긴 하지만 미국 회사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큰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을 걱정했던 프랑스의 경찰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검거해서 그 유치장에 넣게 됩니다. 이게 알려지자 학생들이 먼저 일어서게 됩니다. 내 친구들을 풀어주어라로 시작되었던 이 시위는 이후에 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에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 예를 들어 지식인이라거나 노동자, 심지어 예술가마저도 68년 이 시위에 참여를 해서 결국 혁명으로 사태가 번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소요 사태였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뭔가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너무 다양한 방식의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소를 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해서 그 풀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철학하고 이 68년 5월 사태 사이에 관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관심사를 철학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68년 5월 사태가 당시 철학이나 지식의 영역에 몸담았던 사람들에게 던져주었던 문제는 뭐냐면, 아, 더 이상 역사주의나 정통 막시즘만 가지고서는 사회에 대해서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은 새로운 학문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모든 사회에 갈등이 있는데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설명은 철학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이 이러한 문제를 열심히 연구하고 해결책을 찾아 주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40년대, 50년대를 풍미했던 실존주의 사유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특히 실존주의 사유의 대표로 불리던 사르트르가 60년대 들어서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실존주의는 사실 휴머니즘이야 라고 주장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실존주의는 인간의 본질이란 없다. 인간이 다 살아내고 마지막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다시 말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서 뭔가 단단한 알맹이를 만들게 되면 그게 곧 본질이 된다라는 주장을 했던 게 사르트르의 그동안의 입장이었는데 마지막에 와서 사르트르가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모든 그동안의 이야기가 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머니즘이라는 용어 자체는 인간의 본질이 원래 주어져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간다라는 기존의 형이상학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내 철학은 휴머니즘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그가 이야기했던 게 다 거짓말 내진 사기이고 결국은 2000년 전부터 있었던 형이상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혐의를 받게 되면서 알투세 같은 사상가들이 뭔가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는 철학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본질, 정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사회를 제대로 연구하고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를 탐구해야 하겠다. 그래야지만 이게 철학이 살 길이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과학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학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구조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 이런 필요성에서 생겨난 구조주의 철학은 사실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옳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주의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구조,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보편적인 구조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 구조는 내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자 일시적이지 않은, 다시 말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의 영원히 지속되는 보편적인 구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인 구조를 탐구하는 입장은 언제나 과학적이기를 요구받았고요. 이 과학적인 입장을 견지하려 하다 보니 구조주의 철학은 물리학, 생물학, 심지어 언어학하고도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은 채 발전하게 됩니다. 자, 이 구조주의 방법론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초는 언어학입니다. 언어학에서 나름의 성과를 보인 다음에 문화인류학, 사회인류학 혹은 철학, 사회과학, 정신분석학, 문화학 비평과 기호학 등의 영향을 주게 되고요. 알투세는 왜 사회과학에 넣었느냐? 사실은 알투세가 철학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구조주의 철학을 창시했을 때 훨씬 더 강조점을 두었던 것은 사회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조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알투세의 방법이 사회과학적인 냄새를 더 많이 풍긴다라는 점에서 사회과학으로 묶어봤습니다. 자, 사실 이 구조주의 혹은 구조주의 철학의 확립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이라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지금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통념이고요. 그럼 그 구조주의는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구조주의는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을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 전체와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부분 간의 상호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서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구조주의적 방법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주의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특정한 현상을 사회 체계로 조직하는 규칙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이런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야 한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주의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적인 분석이 될 것을 강하게 요구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객관성, 일관성, 엄격함, 그리고 자신의 과학적 위치를 잃지 않을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구조주의적인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그 근간이 되었던 인간주의, 아까 얘기했던 휴머니즘이죠. 휴머니즘을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휴머니즘은 본질이라는 게 미리 주어져 있다. 그게 무엇인가를 밝혀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목적이나 내용을 선점한 채 진행되는 관찰이란 절대로 과학적일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거부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모든 입장을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사회 현상을 구조, 규칙, 약호, 체계 등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걸 기술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철학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알투세 같은 사람은 그 자신이 평생에 걸쳐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마르크스주의마저도 마르크스의 연구 방식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구조주의 철학만이
과학적인 방법론임을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투세는 실제로 구조주의적인 해석 혹은 비판을 통해서 마르크스만 비판했던 게 아니라 기존의 철학의 근간이 되었던 데카르트가 사실은 근대 철학의 아버지죠. 데카르트가 주체라는 개념을 세웠고, 우리가 인식의 주체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대상이다. 나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이다 라는 주체와 대상의 이원론을 세운 철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로부터 사르트르에 이르는 기본적인 철학적인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 철학적인 전통은 방금 얘기했듯이 주체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알투세가 보기에 주체라고 하는 게 허황된 믿음이라는 거죠. 왜? 주체는 원래 우리가 날 때부터 나는 인식의 주체야, 나는 사유의 주체야, 나는 언어 행위의 주체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구조의 어떤 부분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말을 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하도록 길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알투스의 입장에서는 주체라고 하는 개념은 폐기되어야 마땅하거나 혹은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체는 근본적으로 언어, 문화, 무의식 등에 의해서 구성된 어떤 결과일 뿐이고,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주체라고 하는 것은 언어, 문화, 무의식 등의 효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주체는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부차적인 것이 될 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체가 그동안 누려왔던 능력들, 인과적 능력 뭐예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주체 능력이 굉장히 오랜 동안 주장이 되어 왔었는데 이거 거부합니다. 그리고 주체가 가진 창조적 능력. 이게 칸트 이래로 예술가들은 천재에 해당하고 이 천재들만이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무에서부터 유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조주의 철학의 모델, 다시 말해 알투세의 모델에서 보자면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적 구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고 그동안에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길들여졌는지에 따라서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런 특정한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런 주체가 사유의 결과 혹은 언어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낸 의미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주체가 나는 그걸 원했어. 그렇게 하고 싶었어. 라고 투명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허구이고 주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언어인데 이게 언어의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일 뿐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서양어의 경우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죠. 주어가 생략되는 거는 이태리어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주어는 누군가를 지칭하는 실제의 누군가라기보다는 그냥 문법상으로 보면 주어의 자리에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의례껏 있어 온 것으로 설명되는 게 더 맞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의도해서 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결국은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성의 결과일 뿐이란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자라와서 그 결과 지금 내가 이런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언어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소스류 같은 사람은 랑기아주를 랑그와 빠룰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근데 이 랑그는 뭐냐면 하나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는 특정한 언어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언어 체계를 공유할 때에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한국어를 쓴다고 하면 한국어 언어 체계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언어 체계를 우리가 완전히 습득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랑그라고 하는 것은 언어 체계이고 빠롤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인 주체가 자신의 어떤 습관이나 혹은 선호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빠롤은 랑그를 완전히 습득한 다음에 개인화된 언어 사용 방법일 뿐이기 때문에 보다 의사소통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항상 랑그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랑그를 우리가 제대로 내 속에 장착을 해야 그 이후부터 발화를 하는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는데 사실 주체라는 건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체를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체계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 체계에서 나를 주체로 인정을 해줄 때 비로소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구조주의 철학의 입장에서 볼 때 주체 혹은 주체성은 사회적이고 언어적인 구성물에 불과한 것일 뿐, 더 이상 이 사람들은 뭐 전적인 의도, 전적인 의지, 전적인 창조성 이런 것을 가진 대단한 존재로 설명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구조주의 철학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체에 대한 이해가 기존 철학에서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가 인식을 하는 존재, 사유를 하는 존재, 뭔가를 결정하는 존재, 그래서 특권적인 존재로 여겨졌다면 구조주의 이후의 주체는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부수적인 것, 효과인 것일 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철학의 방법, 철학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구조주의 철학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구조주의 철학을 더 전개하고 포스트 구조주의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를 만들었던 철학자 혹은 미학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는 아마 푸코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푸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